한밤중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101동 25층 2502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톡톡 톡톡톡. 처음엔 조심스럽더니 점점 급해지는 노크 소리에 김지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던 지혜의 발걸음이 멈췄다. 지혜야, 지혜야, 나야. 문 좀 열어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혜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언니 김지연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떨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절망적이었다. 지혜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 나타난 모습에 숨이 막혔다. 언니 지연이 거기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처참했다. 왼쪽 뺨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 끝은 터져서 피가 마른 채로 굳어 있었다. 목에도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팔뚝에는 크고 작은 멍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언니, 이게 뭐야?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지혜야, 나 죽을 뻔했어. 정말로 죽을 뻔했다고. 지혜는 언니를 안고 집 안으로 데려갔다. 거실 소파에 앉힌 후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런 상처들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었다. 오래되고 새로운 상처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언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시아버지도 그렇고 박민호도. 지연의 대답에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민호는 지연의 남편이었고 대형 건설회사 3세로 유명했다. 언론에서는 늘 모범적인 부부라고 칭찬했고 지연 역시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다. 언니, 농담이지? 형부가 왜? 농담인데? 내가 이런 상태로 여기 올 것 같아? 지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끔씩이었어. 술 마시고 와서 화가 나면 밀치고 그 정도였지.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 시아버지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밥 먹을 때마다 이것도 못하겠다며 음식을 집어던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말대꾸하면 감히 누구한테 말대꾸야 하면서 뺨을 때리고. 지연의 말을 들으며 지혜의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다. 그것만이 아니야. 최근에는 민호가 이상한 약을 먹였어. 음식에 섞어서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 약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수면제였어. 그것도 엄청 독한 걸로. 약을 왜?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까봐 그런 거야. 나를 집에 가둬두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오늘은 정말 죽을 뻔했어.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걷어 올렸다. 갈비뼈 부분에 시퍼런 멍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발로 찼어. 내가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 찼다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더 세게 차라. 버릇없는 년을 혼내줘야 한다고 했어.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쌍둥이 언니가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언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참고 있었어? 누가 믿겠어? 대기업 며느리가 맞는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무서웠어. 정말로 죽을 것 같았거든. 지연은 계속 울었다. 오랫동안 혼자 참아왔던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오늘 밤에 기회가 생겼어. 민호는 술 마시고 쓰러져 자고 시아버지도 약 먹고 잠들었을 때 간신히 도망쳐 나온 거야. 갈 곳이 없어서. 지혜, 너밖에 없어서 여기 온 거야. 지혜는 언니를 꽉 안아주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언니가 당한 고통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언니, 이제 안전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지혜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다. 언니와 똑같이 생긴 얼굴을 가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말이다. 언니, 내가 대신 갈게. 뭐? 언니 대신 내가 그 집에 들어갈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니한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줄 거야. 지연이 놀란 눈으로 지혜를 바라봤다. 지혜야, 무슨 소리야? 너무 위험해. 언니는 이미 충분히 위험한 일을 당했어. 이제는 내 차례야. 나는 언니처럼 순한 사람이 아니거든. 특수부대에서 군복무할 때도 경찰로 일하면서도 별별 인간들 다 봤어. 이런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알고. 지혜의 눈빛이 달라졌다. 평소 온화했던 표정이 단단하고 차가워졌다. 언니,
우리 얼굴이 똑같잖아. 내가 언니인 척하고 들어가서 그 집안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파헤쳐서 세상에 공개할 거야. 더 이상 언니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는 언니를 침실에서 재우고 난 후 거실에 혼자 앉아 계획을 세웠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냉정하고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새벽 5시 지혜는 언니의 옷장을 뒤져 평소 지연이 즐겨 입던 원피스를 골랐다. 화장도 언니 스타일로 연하게 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정말 지연과 구별이 안 되었다. 쌍둥이의 힘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눈빛이었다. 지연의 눈은 늘 순하고 약간 주눅든 느낌이었지만 지혜의 눈에는 단단함이 있었다. 특수부대로 군 생활을 하며 단련된 강인한 말이다. 하지만 이것도 연기로 감출 수 있었다. 한편 박민호의 저택에서는 난리가 났다. 아버지, 지연이가 없어졌어요. 박민호가 급하게 시아버지 박철수 회장의 방문을 두드렸다. 뭐가 없어졌다고? 아침에 깨어보니 방에 없더라고요. 집 안 어디에도 없고 옷장도 뒤져봤는데 옷 몇 벌이 사라졌어요. 박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최선미도 복도에서 나타났다. 어머, 지연이가 도망갔나 봐. 그러게 너무 세게 했나 봐. 선미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하지만 박철수는 웃지 않았다. 이 바보야. 그년이 밖에 나가서 입을 열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돼? 그래도 누가 믿겠어요? 대기업 며느리가 맞는다고 하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인터넷에 한번 올라가면 끝이야. 박철수는 초조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아, 회장님, 병원입니다. 며느님께서 어제 응급실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오늘 검사 결과 때문에 연락드려요.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병원에 갔다고요? 네. 어제 새벽에 오셨는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셔서. 박철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호와 선미가 불안한 얼굴로 바라봤다. 큰일 났어. 그년이 병원에 갔어. 증거를 남겼다고. 바로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다. 회장님, 지연님 오셨습니다. 가정부의 말에 박철수와 민호, 선미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다. 지연이 돌아왔다는 것이 의외였다. 현관문이 열리자 지연이 서 있었다. 아니, 지혜가 지연 행세를 하며 서 있었다. 아버님, 지혜의 목소리는 지연보다 조금 더 또렷했지만 감정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말해서 자연스러웠다. 어디 갔었니? 온 집안이 뒤집어졌잖아. 박철수가 날카롭게 물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왔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바람을 쐬? 어디서? 공원에서. 밤새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좀 정리하고 싶어서. 민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혜를 바라봤다. 넌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아침에 깨어보니 없더라. 당신 때문에. 아니, 그냥 답답해서. 지혜는 일부러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평소 지연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박철수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박철수가 그것을 눈치챘다. 너 뭔가 달라 보이는데. 어떤 게 달라 보이시는데요? 말투부터가 다르잖아. 평소 같으면 벌벌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혜는 속으로 웃었다. 역시 감이 좋은 시아버지였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아버님께서 항상 똑똑히 말하라고 하셔서 연습했어요. 연습? 네. 밤새 혼자 연습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님께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교묘한 답변이었다. 박철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선미가 끼어들었다. 지연아, 병원에 갔다면서? 무슨 일로? 지혜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이미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구나.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 처방받으러 잠깐 들렀어요. 머리가 아파서? 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민호가 화를 내며 말했다. 스트레스? 뭐가 스트레스야? 집에서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평소 같으면 지연은 이런 말에 주저앉아서 사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혜는 달랐다. 죄송해요.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말은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굴복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민호가 그것을 감지했다. 너 정말 이상하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게 달라진 것 같으신가요? 예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지혜는 잠시 머리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때는 살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 말에 박철수와 민호, 선미가 모두 얼어붙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지혜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특수부대 시절의 단호함이 스며 나왔다. 하지만 금세 다시 순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버님, 저 들어가서 쉬어도 될까요? 밤새 못 잤더니 피곤해서. 박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언니가 당한 고통을 하나하나 갚아줄 거야. 지혜는 지연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리고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특수부대 시절 훈련받은 관찰력으로 곳곳을 뒤졌다. 화장대 서랍, 옷장 깊숙한 곳, 침대 밑까지 샅샅이 확인했다. 화장대 거울 뒤쪽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지연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었다. 날짜별로 당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2024년 10월 15일 시아버님이 뺨을 때리심, 국이 싱겁다고. 2024년 10월 20일 민호가 밀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짐, 어깨 아픔. 2024년 11월 3일 선미가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감, 방 청소가 안 됐다고. 2024년 11월 18일 민호가 약을 음식에 넣음, 머리가 멍해짐. 지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언니가 이런 일들을 혼자 참아왔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뒤쪽 페이지였다. 2024년 12월 1일 병원에서 임신 확인. 하지만 말할 수 없음. 2024년 12월 5일 민호가 배를 주먹으로 때림. 아기가. 2024년 12월 7일 유산. 아무도 모름.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니가 아이까지 잃었다니. 이 집안은 정말 지옥이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재빨리 수첩을 원래 자리에 숨기고 침대에 누웠다. 똑똑. 지연아, 나야. 민호의 목소리였다. 지혜는 잠든 척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일어나. 할 말이 있어. 지혜는 천천히 눈을 뜨며 일어났다. 뭔가요? 너 정말 이상해. 어디 갔다 온 거야? 민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혜를 바라봤다. 말씀드렸잖아요. 공원에서 밤새 생각 정리했다고. 생각 정리? 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민호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 같은 게 무슨 생각을 해? 그냥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평소 같으면 지연은 이런 말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혜는 달랐다. 사람이라면 생각은 할 수 있지 않나요? 뭐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지혜가 감히 대꾸를 한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민호가 주먹을 들어 올렸다. 평소 같으면 지연은 벌벌 떨며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혜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순간 민호가 망설였다. 지연의 눈빛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너 누구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가 아니야. 지연이는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 지혜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벌써 들킬 뻔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제 당신이 저를 때리고 발로 찬 후에 깨달았어요. 뭘? 이렇게 살면 정말 죽겠다는 걸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맞고만 살지 않겠다고. 민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감히 누가 누구한테 맞고 안 맞고를 결정해? 당신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왜 저만 맞아야 하나요? 이 미친년이. 민호가 지혜의 머리채를 잡았다. 하지만 지혜는 당황하지 않았다. 특수부대 시절 호신술을 배워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연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너무 강하게 저항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다. 아파요. 지혜가 아픈 척 소리쳤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박철수가 들어왔다. 뭐 하는 거야? 아버님, 지연이가 이상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박철수가 지혜를 자세히 바라봤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말대꾸를 해요.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눈도 안 피하고. 박철수도 그것을 느꼈다. 분명히 뭔가 달랐다. 지연아, 정말 너 맞지? 네, 아버님, 저예요. 그럼 증명해봐.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지혜가 당황했다. 그런 건 언니에게서 들은 적이 없었다. 그게 역시 너 지연이 아니야. 박철수가 소리쳤다. 지혜는 재빨리 머리를 돌렸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약 때문에. 약? 민호가 계속 이상한 약을 먹여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 말에 박철수와 민호가 당황했다. 약 이야기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비밀이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박철수가 화를 냈다. 지혜는 속으로 웃었다. 제대로 찔렸구나. 사실인데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연이 정말. 박철수가 지혜의 뺨을 때리려고 했다. 하지만 지혜는 손을 잡았다. 더 이상은 안 맞을래요. 뭐라고?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박철수와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연이 이렇게 저항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때 선미가 방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가 이렇게. 누나, 지연이가 이상해졌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선미가 지혜를 보며 코웃음 쳤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똑같아 보이는데? 말대꾸를 해. 예전 같으면. 그럼 더 세게 혼내주면 되잖아. 버릇없는 것들은 혼내야 돼. 선미가 지혜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지혜는 피하지 않고 선미를 똑바로 바라봤다. 형님도 저를 때리시려고요? 당연하지. 주제도 모르고 까불면. 주제요? 제 주제가 뭔데요? 이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는 시댁 어른들 말 잘 듣고 살아야 하는 거야. 지혜가 조용히 웃었다. 그것도 시댁 나름이죠.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세 사람 모두 지혜를 충격적인 눈으로 바라봤다. 너 정말 지연이 맞아? 박철수가 다시 물었다. 지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버님, 저 아니면 누구겠어요? 다만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예전에는 살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살고 싶어졌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졌다고요. 지혜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민호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아버님, 이상해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박철수도 불안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일단 지켜보자. 며칠 더 지켜보고. 지혜는 속으로 웃었다. 시간이 더 있다는 뜻이었다. 그 시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지혜는 조심스럽게 저택 곳곳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특수부대 시절 익힌 관찰력으로 이 집의 비밀들을 하나씩 찾아나갔다. 마침 일찍 박철수와 선미가 외출한 틈을 타서 지혜는 민호의 서재로 향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언니 지연의 수첩에서 본 내용 중에 서재 열쇠는 화분 밑이라는 메모가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과연 화분을 들어올리자 작은 열쇠가 나왔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재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가득했지만 지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금고였다. 금고는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지혜는 책상 서랍들을 하나씩 뒤져보기 시작했다. 가장 아래 서랍에서 검은색 수첩을 발견했다.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해외 비자금 계좌 850억, 정치인 로비자금 명단, 병원장 매수 의료기록 조작, 건설 불법 하청업체 리스트. 지혜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었다. 이 집안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였다. 지연 약물 투여 기록. 2024년 10월부터 매일 저녁 식사에 졸피뎀 2알씩 투여. 11월부터 할로페리돌 추가 기억장애 유발 목적. 12월 유산 후 우울증 약물로 위장하여 더 강한 정신과 약물 투여.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언니를 고의로 약물 중독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마지막 줄이었다. 최종 목표 정신병원 강제 입원 후 상속권 박탈. 4단계 사고사 연출. 지혜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서재문이 열렸다. 누가 여기 있어? 이 비서였다. 지혜는 재빨리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고 돌아섰다. 아, 사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책을 좀 보려고요. 이 비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혜를 바라봤다. 사장님은 아무나 서재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시는데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지혜가 나가려고 하는데 이 비서가 말을 걸었다. 사모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어떤 게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항상 무서워하시고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지금은 당당해 보이세요. 지혜는 이 비서를 자세히 관찰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다.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 보여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요? 이 비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사장님이 사모님께 드린 약에 대해 기억하세요? 지혜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이 비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무슨 약? 사장님이 매일 밤 사모님 음식에 약을 넣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점점 이상해지시는 거예요. 지혜가 당황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저도 양심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장님 명령이니까 모른 척 했는데 사모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 비서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거 받아두세요. 이게 뭐예요? 사장님과 회장님이 사모님에 대해 나눈 대화들이 녹음된 거예요. 저는 항상 회의록 작성용으로 녹음을 하거든요. 지혜의 손이 떨렸다. 왜 이걸 저한테? 사모님이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모님은 예전과 달라 보여요. 뭔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혜는 USB를 받으며 물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장님과 회장님이 지연님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는 대화, 약물을 늘려야 한다는 대화, 그리고 이 비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지연님이 임신했을 때 일부러 유산시키려고 했다는 대화도 있어요.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사장님이 회장님한테 아이가 생기면 귀찮아진다. 어떻게든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녹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지연님 배를 일부러. 그만해요. 지혜가 소리쳤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언니가 당한 일이 모두 계획적이었다니. 죄송해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비서가 쓸쓸하게 웃었다. 제 여동생도 시집가서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때 제가 모른 척 했는데 나중에 여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지혜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지연님만큼은 도와드리고 싶어요. 더 늦기 전에 이 USB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법정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원본 파일도 따로 보관해뒀어요. 지혜는 USB를 꼭 감싸 안았다. 이것은 언니를 구하고 이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혹시 사장님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자금 관련 서류들, 정치인 매수 명단, 병원과의 불법 거래 증거들 모두 금고에 있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사장님 생일이에요. 1985년 4월 22일. 그런데 뭐요? 조심하세요. 회장님과 사장님이 사모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에 뭔가 시도할 것 같아요. 지혜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무슨 뜻이에요? 약을 더 강하게 바꿀 것 같아요. 완전히 의식을 잃게 만드는.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돌아오는 소리였다. 빨리 가세요. 들키면 안 돼요. 지혜는 USB를 옷 속에 감추고 서재를 나왔다.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늘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았다. 그날 밤 지혜는 잠든 척하며 민호의 움직임을 살폈다. 과연 이 비서의 말이 맞았다. 민호는 주방에서 뭔가를 가져와 지혜의 물컵에 넣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지연아, 물 좀 마셔. 지금요? 별로 목이 안 마른데. 그냥 마셔. 몸에 좋은 비타민이야. 지혜는 컵을 받아들고는 입술에만 살짝 댔다. 그리고 민호가 보고 있을 때는 마시는 척하다가 고개를 돌린 틈에 화분에 버렸다. 다 마셨어요. 좋아. 이제 잠들어.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다. 지혜는 30분 정도 기다린 후 조용히 일어나 민호의 서재로 향했다. 금고 앞에 서서 이 비서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다. 1985년 4월 22일. 제가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상상 이상의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비자금 관련 서류, 정치인들과의 거래 내역, 병원과의 불법 계약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연 제거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1단계 지속적인 약물 투여로 정신상태 악화, 2단계 의료진 매수를 통한 정신병 진단서 작성, 3단계 강제 입원 후 상속권 박탈, 4단계 사고사 연출. 지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들은 언니를 죽일 계획까지 세워놓았던 것이다. 지혜는 핸드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중요한 원본 몇 개는 따로 챙겼다. 오후에 지혜는 핸드폰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라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응급실에 갔었는데 혹시 그때 검사 결과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지연님 기다리고 계셨군요. 혈액 검사에서 졸피뎀과 할로페리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꽤 많은 양이었어요. 그게 뭔가요? 졸피뎀은 수면제고
할로페리돌은 조현병 치료제인데요. 두 약물 모두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한 것 같은데 혹시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신가요? 검사 결과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오시면 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필요하시면 상담센터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혜는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았다. 여성 변호사 서유진과 통화했다. 안녕하세요. 가정폭력과 약물 강제 투여로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나요? 직접 만나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박철수와 민호, 선미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기 위해 작은 녹음기를 소파 뒤쪽에 숨겨놓았다. 오늘은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이가 너무 이상해졌어. 예전 같으면 벌벌 떨면서 사과부터 했는데. 선미가 거들었다. 약이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아. 더 센 걸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어. 이번 주 안에 정신병원 입원 절차 밟자. 민호의 목소리였다. 그러면 상속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박탈되지. 정신병자가 무슨 상속권이 있어? 박철수가 차갑게 말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고사로 처리하면 돼. 정신병원에서 자살한 걸로.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생겼다. 다음날 지혜는 병원에서 검사 결과서를 받고 변호사 서유진과 만났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네요. 계획적인 살인 미수입니다. 서유진은 지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충분해요.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면 현장에서 직접 범행을 목격하거나 자백받는 영상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능하면 큰 행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세요. 그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다음 주에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어요. 박민호 건설 창립 기념식 말씀이세요? 네. 거기에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이 많이 올 텐데. 서유진의 눈이 빛났다.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거기서 모든 걸 공개하시는 거죠? 지혜는 결심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이 비서와 조용히 만났다. 다음 주 기념식 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모님이 원하신다면. 그날 진짜 큰일이 날 거예요. 이 비서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기다렸던 날이네요. 창립 기념식이 3일 앞으로 다가온 날, 지혜는 마지막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서유진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경찰서에도 미리 신고 접수를 해두었다. 당일 현장에서 신호를 주시면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경찰서 여성 수사관이 말했다.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지혜는 이 비서와 비밀리에 만났다. 위험합니다. 의심받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이 비서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지연님, 아니 지혜님, 언니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내세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만 남았다. 기념식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다. 창립 기념식 당일 아침, 지혜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오늘이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다.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이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프레젠테이션 조작 장치였다. 지연아, 준비됐어? 박철수가 방문을 두드렸다. 네, 아버님. 거의 다 됐어요. 오늘 행사에서 실수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니까. 알겠습니다. 지혜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랜드 하얏트 호텔 대연회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무대와 좌석들이 눈에 들어왔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와, 정말 많이 왔네. 선미가 감탄하며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 박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혜는 주위를 둘러보며 서유진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들이 약속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각오는 단단했다. 지연아,
너는 앞자리에 앉아 있어. 민호가 연설할 때 카메라에 많이 잡힐 거야. 네, 아버님. 지혜가 지정된 자리에 앉자 민호가 무대로 올라갔다. 안녕하십니까? 박민호 건설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설을 이어갔다. 우리 회사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혜는 그 말을 들으며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여성을 보호한다면서 자신의 아내에게는 그런 짓을 했다니.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저를 늘 뒷바라지해준 아내 덕분입니다. 카메라가 지혜를 비췄다.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희 회사의 지난 30년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회사 홍보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혜는 준비된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잠시 후 지혜가 버튼을 눌렀다. 갑자기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었다. 민호와 박철수가 지연에 대해 대화하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대로라면 그년이 입을 열어 약을 더 넣어서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확실해. 사고사로 처리하면 돼. 연회장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잠깐. 이게 뭐야? 하지만 음성은 계속 나왔다. 지연이가 임신했을 때 일부러 배를 때려서 유산시켰어. 아이가 생기면 귀찮아지니까. 연회장 안이 점점 시끄러워졌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다. 누가 이런 짓을? 박철수가 소리쳤다. 지혜가 천천히 일어났다. 제가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혜에게 집중되었다. 지연아, 너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지혜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로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이 아닙니다.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다. 저는 김지혜입니다. 김지연의 쌍둥이 동생이죠. 뭐라고? 박철수가 경악했다. 제 언니 김지연은 이 집안에서 3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맞고 강제로 약물을 투여당하고 임신했을 때는 일부러 유산을 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은 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서 상속권을 박탈한 후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일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거짓말이야. 민호가 소리쳤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지혜가 또 다른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민호가 지연에게 약을 먹이는 CCTV 영상이 나왔다. 이건 어떻게? 이 비서님이 도와주셨어요. 양심이 있는 분이거든요. 이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재계 인사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그리고 이것은 병원 검사 결과서입니다. 제 언니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들이에요. 지혜가 서류를 들어 올렸다. 졸피뎀, 할로페리돌 모두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물들입니다. 의도적으로 투여된 거죠. 그만해, 그만하라고. 박철수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다. 너 같은 년이 우리 가문을 망치려고. 망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더 이상 제 언니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을 불러. 선미가 소리쳤다. 이미 와 있어요. 지혜가 뒤를 가리키자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박민호 씨, 박철수 씨, 최선미 씨, 상해, 강요, 약물 강제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럴 수 없어. 이건 모함이야. 민호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모함이라고요? 그럼 이 비자금 자료들도 모함인가요? 지혜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850억 원의 비자금, 정치인 매수 내역, 병원과의 불법 거래, 증거까지 모두 있어요. 연회장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지혜가 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가 당한 고통을 이제 당신들이 똑같이 당할 거예요. 경찰이 세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다.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지연이는 어디 있어? 지연이를 데려와. 언니는 안전한 곳에 있어요. 당신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이런 위험한 일을 왜 혼자 감행하셨나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쌍둥이 언니가 있었거든요. 언니의 고통이 제 고통이었어요.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민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너희들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지혜는 무대에서 내려와
서유진 변호사와 포옹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언니분과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지혜는 밖으로 나가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언니를 만나러 갈 시간이었다. 기념식 다음 날 온 나라가 박민호 일가의 몰락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모든 신문 일면에는 대기업 며느리 약물 투여 사건, 계획적 살인 미수, 재벌 일가, 전원 구속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다. 지혜는 언니가 머물고 있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뉴스가 감격스러웠다. 박민호 건설은 오늘 아침 해산을 발표했으며 검찰은 비자금 850억 원을 전액 국고환수 조치했습니다. 또한 박민호는 부인에 대한 상습 폭행과 약물 강제 투여, 강제 유산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이 구형될 예정입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다. 요양원에 도착한 지혜는 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언니 나야. 지혜. 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타났다. 며칠 사이에 많이 좋아 보였다. 얼굴에 혈색도 돌아오고 눈빛도 밝아졌다. 지혜야. 지연이 지혜를 끌어안았다. 두 자매는 한참 동안 울면서 안겨 있었다. 고생 많았어. 지혜야. 정말 고마워. 언니야말로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다 끝났지? 응. 모든 게 끝났어. 지혜가 핸드폰을 꺼내 뉴스 영상을 보여주었다. 박민호는 20년형 받을 예정이고 박철수는 15년, 최선미는 12년. 지연이 영상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끝난 거구나. 응. 그리고 언니 이것도 봐. 지혜가 또 다른 뉴스를 보여주었다. 김지연 씨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연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50건이 넘는 유사 사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 나 때문에? 응. 언니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낸 거야. 언니가 영웅이 된 거야. 지연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혜야. 나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뭐든 할 수 있어. 언니가 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하고 싶은 것. 지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 상담사가 되고 싶어. 상담사? 응. 나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을 도와주는 상담사. 내가 당한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지혜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봤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언니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도 도와줄 거지? 당연하지. 우리 함께 하자.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연님, 면회객이 오셨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지연과 지혜가 고개를 갸웃했다. 누가 왔을까? 문이 열리고 이 비서가 들어왔다. 손에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진짜 지연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머, 이 비서님. 지혜가 반갑게 맞았다. 지혜님 덕분에 저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비서가 깊게 인사했다. 이 비서님이야말로 도움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비서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이 물었다. 저는 여성인권단체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서 비슷한 피해자들을 도우려고요. 우와. 정말 좋은 일이네요. 지혜가 박수를 쳤다. 그리고 하나 더 소식이 있어요. 이 비서가 미소를 지었다. 박민호의 전 재산이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조성됩니다. 지연님께서 그 기금의 관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누구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지혜가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해보자. 우리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한 달 후, 지연과 지혜는 희망 여성 상담센터를 열었다. 박민호의 전 재산으로 만든 기금으로 운영되는 센터였다. 개소식 날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지연이 마이크 앞에 섰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당당하고 밝았다. 저는 3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쌍둥이 동생이 저를 구해주었고 이제 저희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저희 센터가 고통받는 여성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지혜도 옆에서 박수를 쳤다. 언니가 이렇게 당당해진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개소식이 끝난 후 자매는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지혜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난.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쌍둥이잖아. 언니의 고통이 내 고통이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까? 행복하게 살자. 당당하게, 자유롭게. 지연이 지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지혜야.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언니. 언니가 버텨줘서. 두 자매는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같은 얼굴, 다른 용기였지만 이제는 둘 다 강해졌다. 파도 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구도 이들을 꺾을 수 없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시작된 것이었다.